박재현의 회사는 2018년 한창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그해 연매출 20억 원을 넘기며 직원들과 함께 회사 창립 이후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었죠. 사무실 한쪽 벽에는 완공된 현장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재현은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어깨가 절로 펴졌습니다. 아내 이수진은 남편의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올라섰다는 확신이 생기자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 오말수는 딸이 시집간 이후로도 줄곧 전셋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고, 수지는 그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죠. 수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경기도 외곽에 소형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어머니 명의로 넘겨드렸습니다. 등기 서류를 건네받은 오말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어 목이 메어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수진의 손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달 생활비 50만 원을 친정에 꼬박꼬박 송금했고, 어머니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일본 온천 여행도 보내드렸습니다. 동생 이동현은 당시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형 재현에게 종종 사업 조언을 구하러 들렀고, 재현도 그를 살갑게 대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재현은 추가 자금이 필요해졌습니다. 은행에서 장모 오말순과 처남 이동현의 명의를 빌리기로 했고, 두 사람은 재현의 실적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명의를 내줬습니다. 장모 명의로 3천만 원, 처남 명의로 5천만 원이었고, 원금과 이자는 재현이 매달 직접 납부했습니다. 동네 공인중개사 최 사장은 이 집안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자주 입에 올렸습니다. 집도 사주고 생활비도 보태주는 딸 내외가 어디 있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재현의 직원 김대리도 사장 부부가 처가 식구들과 매주 밥을 먹을 만큼 사이가 좋다고 동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가족은 사업도 잘 되고 가족 사이도 화목한 부러울 것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목함은 단단한 뿌리 위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현의 사업이 잘 되는 동안에만 유지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2022년 초 재현의 회사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거래업체 두 곳이 연달아 문을 닫았습니다. 재현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 수억 원이 허공에 떠버렸습니다. 그 돈을 받아야 직원 월급도 줄 수 있고 다음 현장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사는 조금씩 기울어갔습니다. 재현은 버티기 위해 단기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재현은 매일 밤 숫자들과 씨름하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결국 직원 7명 전원이 석 달치 급여를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났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현 명의의 사업장과 아파트에 경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법원 집행관이 현관문에 경매 공고문을 붙이고 갔습니다. 수지는 그 종이를 떼지도 못한 채 현관 앞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집도 사업장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재현 가족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만 들어가도 되겠냐는 말을 꺼내는데 전화기를 든 채로 한참이 걸렸습니다. 오말수는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아들 이동현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동현은 다음 날 은행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매형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받은 5천만 원 대출이 연체됐다는 사실을요. 은행을 나서는 이동현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재현 가족 4명은 캐리어 몇 개만 들고 친정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표면적으로 조용했습니다. 밥은 같이 먹었지만 오말수는 밥상에서 재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처남 이동현은 거실에 나오는 시간을 하루가 다르게 줄여갔습니다. 입주 열흘째 되는 날 채권 추심 전화가 오말순과 이동현의 핸드폰에 동시에 걸려왔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집요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오말순과 이동현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며칠 뒤에는 등기 우편으로 독촉장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장모 오말수는 모르는 번호가 뜰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남 이동현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동현은 자신의 신용등급이 한 달 사이 2등급이나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매형 재현에게 당장 원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지금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수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요. 아파트 경비원 박 씨가 어느 날 오말순을 붙잡고 낯선 사람들이 몇 번 집을 찾아왔다고 귀띔해줬습니다. 오말순은 그 말을 전해 듣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죠. 불안이 쌓일수록 집안의 침묵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끝내 터지고 말았습니다. 처남 이동현은 더 이상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식탁 앞에서 매형 재현을 향해 가족 사이에서는 차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큰딸 수아와 아들 준호가 방문 너머에서 그 소리를 그대로 듣고 말았습니다. 오말수는 아들을 말리기는커녕 사위 재현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과거 사례까지 꺼내들며 거들었습니다.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잠시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낸 뒤 화장실 문을 잠그고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앞에 서 있던 딸 수아는 그 소리를 문 밖에서 오래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말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차렸습니다. 처남 이동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재현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침 층간 소음을 항의하러 온 아랫집 박씨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다가 수진의 퉁퉁 부은 눈을 보고 말문을 잃은 채 돌아섰습니다. 재현은 그날 집을 나간 뒤 예전 직원 김대리의 월세방에서 며칠 지냈습니다. 좁은 방 한켠에 짐을 밀어놓고 새벽마다 스마트폰으로 구인 공고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거절이었습니다. 재현은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다 천장을 올려다보다를 반복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수지는 남편이 없는 동안 두 아이의 밥을 챙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동생 이동현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이들과 함께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밥을 먹을 때도 오말순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인 큰딸 수아는 그날 식탁에서 벌어진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그 장면이 불쑥불쑥 떠올랐고 선생님이 불러도 한 박자씩 늦게 반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방과 후에 조용히 불러 괜찮냐고 물었지만 수아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중학생인 아들 준호는 어느 날 가족의 방에 이동현의 짐이 들어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탁도 없이 가족의 공간을 창고처럼 쓴다는 사실에 준호는 처음으로 외삼촌에게 강하게 따졌습니다. 이동현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오말순에게 수진 가족이 집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 하소연했고 오말순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말순은 며칠 뒤 수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재현이 얼른 직장을 잡아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말을 꺼냈는데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수지는 그것이 퇴거 요구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아직 갈 곳이 없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 엄마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돌아오는 수진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재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 수아와 준호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품에 안겼습니다. 재현은 아이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울자 재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장모 오말순과 처남 이동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 할 것 같다고요. 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아파트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낯선 남자 2명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처남 이동현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결국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대출 연체 문제로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내밀며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지만 그 말은 집안 공기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복도에서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사람은 아들 준호였습니다. 외삼촌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따지는 모습, 은행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 준호는 벽에 등을 붙인 채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처남 이동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앞에 앉아있던 재현을 향해 그대로 쏘아붙였습니다. 매형,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재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동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은행에서 집까지 찾아오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남도 알다시피 지금 당장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 미안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처남 이동현의 감정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그럼 애초에 왜 우리 명의를 썼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집안에 울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사업할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크게 버렸습니까? 방 안에 있던 딸 수아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이동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가장 노릇은 하고 싶었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동현아, 말이 너무 심하다. 하지만 이동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나도 똑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장모 오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현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말순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위가 사업을 그렇게 크게 벌이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딸 수아가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이동현 앞을 막아섰습니다. 삼촌 그만하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고등학생 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가족 때문에 버틴 거예요. 이동현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가족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놓고 지금 이 꼴이 된 거냐?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딸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수아야. 짧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재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거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의 등에 꽂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수아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향한 문도 함께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 수아는 엄마 수진에게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아이였는데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학교에 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끊은 뒤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두 아이가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남편 재현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 모두 함께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현은 아무 망설임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날부터 부동산 앱을 열고 인근 빌라 월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수는 좁아도 괜찮았고 낡아도 상관없었습니다. 내 식구가 눈치 보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는 곳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재현은 김대리 소개로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빌라를 찾아냈습니다. 재현은 김대리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김대리는 밀린 월급이 있었음에도 재현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재현과 수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물은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이삿날 아침 수지는 어머니 오말순을 찾아가 나가겠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말순은 잘 됐다는 듯 짧게 대꾸하고는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시선을 거뒀습니다. 남동생 이동현은 끝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었고 눈인사도 없었습니다. 수진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막상 그 침묵 앞에 서자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딸 수아와 아들 준호는 짐을 직접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두 아이 모두 외할머니 집 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낡은 빌라로 이사한 첫날 밤, 네 식구는 변변한 가구도 없는 빈 방에 돗자리를 깔고 둘러앉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4개를 펼쳐놓고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얼굴을 보다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재현은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한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는다는 듯 아이들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어느 때보다 숨이 편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날 무렵 재현은 일용직 현장에서 예전 거래처소장 한 씨와 마주쳤습니다. 한 씨는 재현의 손기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현의 사정이 대충 짐작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현장 하나를 맡겨보겠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재현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대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대리도 같이 하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현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지는 집 근처 식자재 마트에서 파트타임 계산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 있는 시간이 길어 저녁이면 발이 퉁퉁 부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월급날 입금받은 통장 내역을 재현에게 보여주던 날,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는 전학한 학교에서 처음 한동안은 말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날이 많았죠. 담임 선생님이 그 모습을 눈여겨보다 방과 후에 조용히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수아는 그날 이후 조금씩 표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새 학교 축구부에 들어가며 또래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 옆에 앉아 오늘 어떤 연습을 했는지 조잘조잘 늘어놓았습니다. 재현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다 모처럼 소리내어 웃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의 핸드폰에 친정엄마 오말순의 문자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채권 추심이 합의로 마무리됐다는 내용이었고 안부를 묻는 말은 없었습니다. 수진은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보다 핸드폰을 뒤집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동생 이동현이 SNS에 새 쇼핑몰 오픈 소식을 올렸습니다. 수진은 그 게시물을 보고도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도 댓글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딸 수아와 아들 준호는 각자의 핸드폰에서 외할머니와 외삼촌의 연락처를 조용히 차단했고 수지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한 씨에게 맡은 현장을 납기 안에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한 씨는 작업 결과를 둘러보더니 다음 현장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재현은 짧게 고맙다고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이사한 지 6달이 지난 봄날 오전, 재현은 구청 민원실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1인 인테리어 사업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자리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접수증을 건네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그 종이를 받아들자 손에 힘이 생겼습니다. 수지는 파트타임을 그만두고 재현의 사무 보조와 현장 일정 관리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노트북 하나를 올려놓고 나란히 앉아 견적서를 검토하고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오랜만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시간이 낯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다고 느꼈습니다. 수아는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하면서 진로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다고 말하자 선생님은 관련 학과 자료를 찾아주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는 수아의 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준호는 학교 축구부 주전 자리를 꿰차며 또래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키워갔습니다. 훈련이 없는 날에도 운동장에 남아 공을 차다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고 저녁 밥상에서의 표정이 날마다 밝아졌습니다. 재현은 그런 아들을 보며 이 아이가 저렇게 씩씩한 아이였구나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재현은 새 사업자 등록증을 문구점에서 산 저렴한 액자에 끼워 빌라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여러 번 고쳐달고 뒤로 물러나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아이들을 불렀고 네 식구는 그 액자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준호가 핸드폰을 들어 셀카를 찍자고 했고 네 사람은 처음으로 그 빌라에서 함께 사진을 남겼습니다. 수진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친정집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말수는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았고 수진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두 집안 사이의 거리는 말 한마디 없이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수지는 그 거리를 억지로 좁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새 현장에 나갈 때마다 예전처럼 무리하게 규모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방식이라는 것을 몸으로 배운 뒤였습니다. 처갓집 명의로 받은 대출, 김대리에게 빌린 돈,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했지만 지금처럼만 한다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수지는 아이들이 잠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될 날을 조용히 그려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집을 향해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고 낡은 빌라 창문 너머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불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 안에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잘 될 때는 가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너질 때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가족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